안녕하세요.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통합지원팀의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대표님들 또 기업 담당자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작성을 하면은 훨씬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목차가 있는데요. 이 목차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 자료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이제 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이제 걸어 이제 놓을 텐데요. 이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 매뉴얼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이 설명이 좀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또 건너뛰셔도 괜찮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 매뉴얼 안 보고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 매뉴얼을 몇 쪽을 참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5월 달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왜 할까요? 여기 목적에 보시면 개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지정 요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께서 지정을 받으실 때 이 요건 심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건에 만족한다고 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 기억을 소환을 해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파란 부분 말고 나머지 이제 1, 2, 3, 6, 7 이 5개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셔서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건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 이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부처형은 각 소관 부처 입장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 내는 다양한 성과들을 당연히 그 결과들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향후에 지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 보고서를 이제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시면 일단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으실 겁니다. 부처형은 이제 소관 부처로부터 이제 시정 명령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요, 이걸 안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해당은 안 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같은 사업에 이제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할지라도 이제 내년에 재심사를 받을 때 사업 보고서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재심사에 이제 다시 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 대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형, 부처형 모두 다 하시는 겁니다. 지역형과 부처형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한 번만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5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절차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제출을 하시고 나서 1차 검토를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그 1차 검토한 내용을 이제 어디로 보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먼저 서귀포시청에서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어 있고요. 부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소관부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지원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하실 때 이 통합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냥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seis.or.kr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일단 디자인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 로그인을 일단은 하셔야 되겠죠.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일단은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좌측 메뉴에 여기 사업보고서 경영공시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 메뉴에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예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단 메뉴에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 이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온라인 보고서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작성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사업보고서 서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다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직접 쳐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옛날이랑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것이 스텝 1부터 뭐 1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사업보고서 그 서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쭉 스크롤 다운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직접 여기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하얀 부분은 자동 입력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스크롤 다운해서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목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업 현황입니다. 자, 기업 현황을 작성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실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저희 센터의 정보를 좀 넣어봤는데, 여기 이제 글자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업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은 직접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 입력이 안 된, 아까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 입력된 기업 정보가 지금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지정상 변경 신청을 하셔서 지정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지정사항 변경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역시 자료실에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이제 유튜브 링크 하단에도 그 이제 그 링크를 표시해서 이제 바로 이제 접속하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업 현황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21년에 무언가 변한 게 있다. 바뀐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겠죠. 이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여긴 사회적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거를 딱 누르면 직접 작성이 안 되거든요. 작성이 안 되고 별지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별지 1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건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적 목적 부분을 클릭하면 직접 작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스크롤 다운해서 여기 그죠? 별지 1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관 예전에 만드실 때 거기에 사회적 목적 분명 기재하셨었고요. 또 이제 지정 신청 시 작성하셨던 사업 계획서 거기에도 사회적 목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저기 주업태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이제 부업태, 또 주종목, 부종목 이거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업, 부사업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이제 간단히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우리 기업은 특별하게 뭐 부종목, 뭐 부사업 그런 거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이런 거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관 변경 여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어떻게 뜨냐면요, 예, 그 정관 변경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거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별도로 따로 이제 탭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변경한 게 없다. 2020년 동안 정관을 변경한 적이 없다면 그냥 변경 없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변경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경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정관을 언제 변경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정관 변경을 또 신고한 일은 언젠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그 기업의 유형별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냐, 뭐 협동조합이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만약에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사업보고서 매뉴얼 12쪽을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자료실에서 이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도 여러분께 이 매뉴얼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소유 구조를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기업 소유 구조를 입력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탭이 역시 이동을 해서 여기 출자 현황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작성을 하실 때는 지분 보유자의 성명, 소속, 지위를 언제 기준으로 쓰냐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분 비율의 총합, 그러니까는 이 출자한 사람들 이 비율의 총합은 당연히 이제 100%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출자를 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주주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합은 당연히 100%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목적은 그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법인의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그죠?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법인들은 이런 비영리 법인들은요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예. 어떻게 쓰시냐면 그럴 때는 여기 성명 부분에다가 해당 없음 그냥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지분 비율에다가는 여기 그냥 여기다가 그냥 100% 그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도 출자를 하긴 하잖아요. 이제 출자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출자의 의미가 그 법인을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안 되잖아요. 사단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기재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의사결정 참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참여 내용. 자,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해당하지가 않지만, 이제 인증사회적 기업 요건 중에 이런 요건이 있어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비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갖추지 못한 대로 작성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향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내이사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이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외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바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의사결정 구조는 보통의 법인들은 이사회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죠. 그래서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사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임직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근로자 대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항목이 어떻게 작성하시냐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때 개최한 의사결정 개최, 그죠? 의사결정 이사회니까 이사회 개최 실적을 모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범위의 인원은 연 인원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업은 지금 2020년에 3번 이사회를 개최를 했어요. 1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9월에 했죠. 그래서 각각 보세요. 사내이사는 1명 참여했고 근로자 대표이사도 역시 1명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가 이제 이렇게 3종류로 나뉘었죠. 수혜자의 사회이사 중에 수혜자, 그 지역사회 사회이사,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회이사가 있었죠.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제 각각 참여한 이제 그 이사진의 숫자죠. 숫자인데 3번을 했잖아요. 3번을 했다면 이 숫자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사내이사 1월에 참여한 사내이사와 6월에 참여한 사내이사와 9월에 참여한 사내이사는 사실은 동일 인물일 거예요. 이 한 명. 근로자 대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동일 인물이지만 3번을 개최했고 각각 한 번씩 참여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누적을 해서 이 누적된 숫자를 여기 기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누적된 숫자를 기재를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회이사를 아까 본 것처럼 수혜자와 지역사회와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수혜자인지 지역사회 인사인지 아니면 기타인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시면 그냥 되겠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이사회 말고 운영위원회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기타 부분에다가 운영위원회라고 쓰시고 운영위원회 개최한 그 실적을 역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감사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감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볼게요.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이에요.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 그 요건인데요. 자,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요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관에다가 이 조항을 다 넣으셨을 거예요. 뭐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나 그렇죠? 뭐 협동조합 이런 경우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는 뭐 우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의미를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뭐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이 항목을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따르면 안 하셔도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사실 이것이 이 항목을 작성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얼만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세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도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제 그 이윤을 배당을 하잖아요. 이윤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영리법인, 이윤을 배당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있으면 작성을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과대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작성 안 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배분 가능한 이윤을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 사업보고서 작성 항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타를 제외하고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죠. 이 4가지 항목을 위해서 기업의 이윤을 사용했을 때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자리 창출 제일 위에 거. 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했느냐. 그러니까는 자, 이거 쓰는 그 시점이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년도 2019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2020년에 근로자 수가 증가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에 기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좀 기니까 이거를 쓸 때는 이제 12월 기준으로 쓰세요. 12월 기준으로. 그래서 2019년 12월이랑 2020년 12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로자가 늘었다면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이제 재투자를 하신 거죠. 아마 이제 쓰실 때 이제 그렇게 추가로 고용된 인력 수를 이제 쓰시고 또 이제 추가로 고용을 했으니까 이들에게 지불한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 그 쓰시고 그다음에 또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무슨 뭐 설비라든지 시설 투자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도 이제 계산해서 함께 이제 합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업은 2020년에 2명을 추가 고용했대요. 그럼 일자리 창출을 했네요. 그리고 2명을 추가 고용해서 이 2명에 대한 뭐 책상이나 의자까지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하시고 수혜자 인원은 2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랑 그 1년 동안의 인건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1월에 채용이 됐다면,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인건비랑,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구입한 책상 의자 가격, 뭐 이런 거를 합산을 하셔서 금액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는 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채용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라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부담한 금액만 기재를 해주세요. 보조금 받아서 한 걸 갖다가 재투자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부담한 것만 기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을 한 경우에 금액을 환산해서 기재를 한다. 금액을 환산해서. 그럼 사회 서비스라는 게 뭐냐? 아마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실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이제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셔요. 그래서 주로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표준 산업 분류표에서 사회 서비스라고 분류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을 이제 주사업 또는 부사업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가 뭐 돈을 지불한 거는 아닌데 사실 보세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을 여기 무료로 제공했다면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안 받거나 또는 할인했으니까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낸 건 아니지만 받아야 할 돈을 안 받거나 조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투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재를 하실 때 할인이나 무료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 수를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해준 사회 서비스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여기 금액란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는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서 증빙이 되어야 돼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없는 거라면, 그죠? 없이 하긴 했는데 확인서를 만약에 안 받아서 확인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쓴다 할지라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했네요. 여기 땡땡 요양원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 체험 서비스를 무료 제공했다.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 몇 명인지 쓰시는 거고, 그래서 할인이나 무료로 제공해준 서비스 금액으로 환산한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처우 개선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에 만약에 직원 급여를 올려줬다. 이런 경우에 기재를 일단 할 수 있겠죠. 직원 급여를 올려줬다는 거는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급여 인상분을 일단은 기재할 수 있고요. 또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도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했다면 재무제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판관비에 성과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그 금액도 이 근로자 처우 개선에 넣어서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기업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 15% 급여를 인상을 했대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했고 또 직원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또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재를 할 수 있고요. 수혜자 인원, 그 다음에 금액, 이게 더 합산한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의 배우자, 임원, 대표 및 대표의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에 지급한 성과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지역사회 재투자는요, 흔히 말해서 이제 기부한 거, 그래 지역사회에 기부하신 거, 현금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한 거,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부금을 내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영업 외 비용 항목에 기부금 계정에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린다 이러면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런데 설령 기부를 했다 할지라도 재무제표상으로도 나와 있다 할지라도 종교조직에 했다 또는 선교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이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부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제 기부를 했네요. 그래서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인원을 기재하는 건 좀 애매하겠네요. 그러면은 뭐 인원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기부한 금액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사회적 목적 재투자, 여기 이제 지역사회 재투자까지 봤고요. 자, 그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여러분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회계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없고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익이 나지 않고 이제 결손만 있을 경우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기재를 할 때는 여기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부분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또 배당금, 배당 얼마나 했는지 보는 거예요. 배당한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 내역은 말 그대로 정부로부터 또는 민간으로부터 이제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기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샘플로 놨죠.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원가명세서는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항목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 주로 이제 대부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자리 창출 사업부터 사회보험료까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고 계신 그 기업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제 지원금을 받은 거를 이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역시 2020년 1년간. 그래서 내용은 기재할 필요 없고요. 뭐 내용 뻔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금액만 쓰세요.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사회보험료 있죠. 사회보험료는 지금 이거 받고 계시는 기업들 없죠.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인증을 받으셨을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여기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상계처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상계처리라는 거는 자, 이러한 지원금들은 분명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인건비를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떤 그 비용을 썼다고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상계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쓴 비용 항목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한 항목을 빼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결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기업이 이제 아주 상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예예요. 직원 급여로 실제로 이만큼을 지불을 했지만 이 중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이만큼 받고 전문인력 지원금으로 또 이만큼을 받고 이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이 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 거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요, 그냥 여기 나온 금액을 여기 기재해 주시면 돼요. 전문인력 지원금이 나온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나온 금액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계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회계사에도 제대로 확인하시든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 처리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올해 하반기에는 꼭 해주시는 걸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안내 가이드를 보내드릴 건데 그 회계 처리, 보조금 회계 처리 안내 가이드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가이드를 그 회계사무소에 이제 전달을 하셔서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자금 부분이 있죠. 정책자금은 2020년 1년간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을 기입을 하고요. 정책자금에는 주로 정부의 모태펀드나 신용보증금 기금이나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요. 기타는 은근히 작성할 항목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항목 외에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기재를 하는데 보통 도나 또는 시나 이런 데로부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지원금, 보조금 받으시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면은 그 여러 개를 그냥 같이 여기 이 기타란에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기재를 하냐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은 이 두 군데서 이제 보조금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았죠. 어떤 사업? 지원사업명을 땡땡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고 그 금액은 560만 원 이렇게 받았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타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한 거를 이 금액란에 그렇죠? 이 금액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실 때 그 손익계산서 영업 외 수익 부분에 보조금 항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럼 분명히 보조금의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받은 거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민간 부분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민간 부분은 먼저 기업 후원 이렇게 나오죠. 기업 후원은 말 그대로 2020년 1년간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기입을 한다. 기업명 써주고 후원금 총액 기재해주고 무기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일반 기부는 개인한테 받는 거, 단체에 받는 거를 다 포함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만약에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때는 이제 그 개인 정보 보호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 그 기부자의 이름을 기재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 기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 쓰시고 그냥 금액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2020년 1년간 민간 사회적 금융으로 대출이나 융자 받은 내용. 아직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계신 기업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향후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거는 사회적 경제기업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의 일반 대출보다 기업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대출이나 융자나 투자해주는 금융 서비스 이렇게 그냥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어요. 이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민간 사회적 금융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민간자주금융, 신협, 특례지원, 사회혁신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받으신 기업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 금융권에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일반 대출 받은 거는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사회적 금융으로 받은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란이라고 있는데요. 기타란은 이제 재무제표 확인을 해보세요. 그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 부분에 이자 수익이니 자비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더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 성과. 자,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지원 내역이 아니라 이제 재정 성과. 자, 재정 성과도요, 동일하게 손익계산서랑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이제 여기 표시된 부분, 이 파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 작성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손익계산서 샘플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이 있잖아요. 여기 매출액이 있는데 이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액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공공시장이랑 민간시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게 재무제표에 나오지는 않아요. 공공시장, 민간시장 구분이. 그러니까는 그냥 기업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나누셔가지고 공공시장을 통해서 매출한 발생한 거랑 민간시장을 통해서 발생한 거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거를 입력한 합산 금액이 여기 이제 자동으로 합산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이 매출액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유의할 게 만약에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하셨다.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다. 그거는 공공시장으로 좀 분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 있잖아요.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랑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여기 재무제표 있죠. 여기 손익계산서에 네,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매출원가랑 상품 매출원가 여기 지금 동일한 것 같죠? 그죠? 동일하죠. 근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상품 매출원가가 없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제품 매출원가랑 상품 매출원가가 다 있는 기업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품 매출원가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 상품 매출원가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라는 거는 이제 완제품의 형태로 들여와서 판매를 할 때 그걸 상품이라 하고 제품은 재료를 들여와서 그걸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제품이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제조업이라 제품 매출원가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상품 매출원가는 없기 때문에 그냥 빵이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0. 네, 그래도 어차피 매출 원가에서 이제 이 상품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제품 매출원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매출원가를 따로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역시 이쪽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지금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이라든지 법인세 이것도 여기 이제 이 손익계산서 이 뒷장이 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시고 그냥 그대로 숫자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재정성과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기 보시면 인건비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자, 인건비는요. 그 손익계산서 상에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역시 있죠. 여기 지금 직원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직원급여만 이렇게 쓰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여뿐만이 아니라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예로 들면 여기 보시면은 상여금이 잡금이 보통 이제 그 일용직 임금을 잡금으로 보통 분류를 하니까요. 잡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이거를 다 합산한 금액을 여기 인건비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또 주의할 게 여기 복리후생비나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요. 이거 말고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이제 농업이라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농업이랑 인건비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노무비를 여기 쓰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 원가 명세서의 노무비는요, 여기에 쓰시는 게 아니라 따로 쓰시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인데요. 자, 이게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는 뭐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부분이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쉬워요. 여기 원재료비 나오잖아요. 이 원재료비 나오고 경비 나오죠. 이 금액 여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무비도 여기 노무비라고 있잖아요. 그죠? 노무비. 이 금액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노무비는 이 판관비의 인건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이제 생산 인력의 인건비는 보통 이 제조 원가 명세서의 노무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생산 인력 말고, 그러니까는 그 생산 인력 말고 다 유통이나 뭐 판매나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는 기업은 기재 안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인증 요건 중에요, 좀 기억을 좀 소환해 볼게요. 자, 예비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요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5번 항목입니다. 5번 항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거는 신경을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예비사회 적격 시험 받을 때는. 이거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노무비 50%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시면, 이 사업보고서를 쓰시면서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 부분. 여기 나와요. 총 수입, 나누기 총 노무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몇 퍼센트인지가 표시가 돼요. 물론 인증 요건 심사를 받으실 때는 인증 신청 직전 6개월의 실적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 보고서는 2020년 1년 동안의 실적이니까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업이 현재 이 5번 인증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상황이 놓인 건지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원이라고는 표시는 되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소수점 2단위까지 해서 퍼센테이지 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라면 0.50 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부분은 먼저 이제 유급 근로자의 고용 기준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가입된 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이제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그죠? 대표자나 대표자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근로자 대표 이제 이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임원이지만 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간주를 합니다. 작성 기준은 이제 12월 말 기준이고요. 두 가지 작성 방법이 있어요. 먼저 유급 근로자 명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급 근로자 명부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유급 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로 이제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방법이 편하세요. 10명 이상이 된다. 10명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많을 경우에는 이거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편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작성 화면인데요. 자, 이국 근로자 명부 작성하는 화면이 여기 지금 여기 고용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누르시면 보세요. 고용 이국 근로자를 입력하는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게 탭이 이동했죠. 여기에서 이제 엑셀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샘플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받아볼까요? 다운을 받아서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식대로 이제 입력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PPT로 돌아가면 이제 요 화면 있잖아요. 그럼 작성할 때 조금 유의할 점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양식 변경은 특별히 하지 마시고요. 양식 변경하시면은 이제 업로드할 때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제 취약계층 유형은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취약계층 유형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할 당시에 분류한 유형 한 가지만 기입을 하셔라. 그리고 월 입금액이라고 있잖아요. 월 입금액. 이 부분은 2020년 12월 급여 대장이 있는 세전 총급여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상여금을 모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 있잖아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정규직이라 함은 주 근로시간에 관계가 없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꼭 주 40시간 뭐 근무를 해야만 정규직이 아니고 주 20시간을 하던 주 30시간을 하던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기계약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제 체결을 한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간주를 하고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뭐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럴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참여, 사업 참여 여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코드를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좌측 하단에 여기 시트 이 이름을 변경하면 안 된대요. 이 이름을 변경하면은 인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업로드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누르셔서 여기 이제 그 파일을 찾으셔서 여기 이제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찾으셔서 이제 해당 파일을 찾으셔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등록을 눌러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쉬워서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여기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 직접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쓰시고, 그죠? 쓰시고 성별도 쓰시고 취약증명 직접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뭐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는데, 그죠? 입력하는 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고요. 이제 많으면 일일이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괄 업로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서비스 제공은 자, 2020년에 사회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또는 혼합형 있잖아요. 여기는 사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다른 유형은 사회 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이제 11개 표준산업 표에서 분류한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청소, 관리 서비스, 고용 서비스, 간병, 가사 지원, 산림 보전 뭐 이런 분야가 있고 여기에 자세한 분야는 매뉴얼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주사업이나 부사업으로 하고 계신 기업에 해당이 될 거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정 받으실 때 이거 다시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정 받으신 거니까.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기입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이제 그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한 거에 총 30%를 취약계층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혼합형은 20%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별지로 내려가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사회 서비스 제공 여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아래 별지 2에 입력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셔야 돼요. 쭉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쓰시면 여기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한 내용은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은 내용만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신 내용은 뭐 쓰더라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시정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확인서에 있는 내용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확인서.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만약에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구분해서 인원수를 산정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인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12로 임명으로 입력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할 게 이 사회 서비스 제공란에다가 무슨 뭐 현금으로 기부한 거나 물품 기부한 거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그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 있었잖아요.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현금이나 현물 기부. 아셨죠? 거기 이제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적 목적 대투자 부분에 이제 지역사회 재투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쓰시는 겁니다. 자,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뭔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려고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식 다운받으시길 원하시면 이제 자료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홈페이지 자료실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역사회 공원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기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별지 3 따로 이제 스크롤 다운 하셔서 별지 3에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실 이제 지역사회 공원형은 가나 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가나 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귀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 서귀포에는 이 가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지역 특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써주시고 또 지역 주민을 얼마나 고용했고 이중 취약계층은 몇 %나 되는지 지역사회 공원형도 취약계층 고용을 이제 해야 되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비율이 20%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취약계층 고용을 안 했다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그 요건을 충족을 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번호를 22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지역 주민 몇 명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몇 %냐? 이제 지역 거주 사회 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2번에 해당하는 이 정량적인 요건은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업지역은 제주도 자치도 서귀포시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역 특화 사업 어떻게 추진했고, 취약계층 고용 얼마나 했고,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어떻게 했고, 또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것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뭐 다 기재해 주셔도 좋고요. 다 했다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창의혁신형입니다. 자, 기타 창의혁신형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기입을 해 주시고요. 자, 기타 창의혁신형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장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문장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시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어떻게 쓰시는지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여기에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서비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비스라는 말을 너무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까 무슨 제가 설명드린 그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구분하는 11개 사회 서비스, 그걸 의미하나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헷갈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기업이 추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 부분에는 기업이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좀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적어주시고, 서비스 내용도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에 추진한 사업의 내용을 이제 기재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를 참고해서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다. 뭐 좀 더 자세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쓰시고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연계현황인데요. 연계현황은 기업 현황 탭에 연계기업, 지방자치단체, 상세내역 입력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계현황 보시면은요, 기업 현황에서 여기 이렇게 기업 현황에서 여기 연계기업, 지방자치단체,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 한 해 동안 연계된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과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근데 여기에서 연계 기준은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을 했다든지 설립 지원을 했다든지 지속적 운영 지원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것들이 금액으로 환산이 돼야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고 단순하게 그냥 MOU만 맺었다면 구태여 여기에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그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한없이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를 작성하셔도 실제로 보이는 거는 2개, 연계기업 2개, 지방자치단체 2개, 이 두 개씩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각각 2개씩만 써주세요.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쓰실 필요 없고, 그래서 연계기업이라 하면 민간기업, 공기업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연계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1년간 연계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재를 하시는데, 좀 헷갈리시는 게 아까 4번 항목에 지원 내역에도 재정지원 받은 거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다고 여기에도 쓸 필요는 없으세요. 자, 여기에 이 10번 항목에 쓰는 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보조금 한 번 정도 받은 거는 굳이 여기 연계현황에 기재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이것도 여기 따로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부터 무슨 보조금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받는다. 단순하게 이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기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 이 10번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이쪽 지원 내역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 내역 이쪽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10번 연계 현황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그 다음에 경영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비서류 첨부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요구 근로자 명부 그 옆에 오른쪽 탭에 들어가셔서 구비서류를 첨부를 하시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구비서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회적 기업이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그대로 지금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것보다 더 많이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드린 이거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정관사본, 그 다음에 보존비 지점 현황, 급여명세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요거를 다 이쪽 파일 첨부를 통해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비서류 첨부란에 여기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원클릭 구비서류 관소라고 돼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다 수동으로 올리셔도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 원클릭 기능을 사용해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올리셔도 되고요. 나머지 서류는 어차피 다 수동으로 올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클릭 구비서류라는 이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 사업자 등록 증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류는 올리실 필요가 되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이제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성을 다 하시고 여기 사업보고서 탭에 이렇게 서명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성함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 서명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그냥 홍길동 이렇게 서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서명 이렇게 그림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별도로 이제 불러와서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좀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또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서식 같은 것들은 저희 지금 그 유튜브 영상 밑에 그 자료실 그 링크를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필요한 서식 또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